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이 27배예요. 27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계가 먹지도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7년을 모으면 평균적인 우리나라의 90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할 때는 처음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또 보유할 때 그 보유세, 그리고 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중과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한 번 내지도 않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인 같은 거지도 하지 않는데 한국에 탁 와가지고 마치 화장품 쇼핑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딱 사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죠.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가 더 있어야 된다. 제가 어떤 특정 정부를 제가 비난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부동산에 관련한 모두 다 책임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 교수입니다. 강원대학교 평생 봉직했고요. 지금은 제4의1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그리고 또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게 최대 관심사고, 또 많은 분들이 그에 따라서 분노도 하고 아니면 돈 벌었다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사실 집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가 이 집값이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습니다 해서 다시 이제 토지를 더 확대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이제 강남과 그리고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지역, 소위 이야기에는 1급 지역, 사람들이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선호하는 그 지역의 집을,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정말 앞으로 더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언젠간 허가제를 다시 또 풀어버리면 또 더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값이 뜨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 이제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이 출범하면서 다시 또 집값이 더더욱 이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는 집값을 내가 인위적으로 잡지 않겠다, 특별히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대신 공급을 많이 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미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임기 내에 과연 며칠이나 더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요인 때문에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서울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서 계속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특히 이제 강남권 그리고 마용성, 소위 얘기하는 한강벨트에서 집값이 많이 이제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연초 대비 서울 마용성 지역이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최소한 10에서 한 20% 가까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취임 이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전에 한 10%, 그리고 또 이후에도 한 10%포인트 가까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하나 내세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되냐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거든요. 내가 한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내 자본은 한 5억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아니라 3, 4억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빚을 다 대출을 땡겨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6억 이상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담보대출 캡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거 말고도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고, 또 그리고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도리어 약간씩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빠르게 올라가진 않지만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일부 단지,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도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값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파트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제 달러로 표시할 때, 또 하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니까 보통 90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 도이치방크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 69개 도시인가요? 비교했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의 아파트 제곱미터당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순위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가 홍콩이고, 두 번째가 츄리히고요, 세 번째가 싱가포르이고, 네 번째가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이 네 번째로 가격이 높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왕이면 그 도시들의 가게들의 평균적인 소득으로 나눠줘 봤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가격이 높다 낮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교할 때는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방크 발표 자료에 마침 평균적인 가계 소득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져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단연코 1등이에요. 이제는 4등이 아니라 1등이고, 그리고 홍콩이 우리보다 살짝 낮아요. 츄리히 같은 경우는 한참 낮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그냥 절대 가격도 절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소득으로 나눠버리면 우리나라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 말고 또 하나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넘베오 자료가 있어요. 넘베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가 다 망라해 있어요. 거기에서 90제곱미터 아파트 기준입니다. 평균 가격을 무엇으로 나누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 가게 평균 소득으로 나눠줘요. 나눠져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이 27배예요. 27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계가 먹지도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7년을 모으면 평균적인 우리나라의 90제곱미터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27년을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것을 모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 수준보다 더 높은 도시는 중국 도시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누가 있느냐면 주로 개도 국가들. 대표적인 것이 뭐 1위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가 1등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게 높겠어요? 당연히 저개발 국가니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부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본적인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거고, 선진국 도시와 제가 다 비교를 해봤어요. OECD 국가와 비교하고,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뭐 동경이나 아니면 미국 뉴욕 같은 데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우리나라 서울은 그러한 선진국 도시보다 OECD 평균보다는 한 2배 내지 3배 비싸고요. 뉴욕보다도 거의 2배 비싸요. 뉴욕이 넘베오 자료에 의하면 한 15배 정도 돼요. 우리는 27배라고 했잖아요. 연초에는 뉴욕이 13배,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이 26배였어요. 그게 조금씩 더 상승해가지고 27, 우리 서울이, 그리고 뉴욕이 지금 한 15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로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도이치방크 자료도 말씀드렸고 넘베오 자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소득 대비 이렇게 비싸겠어요?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미래소득을 끌어와서 집을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럼 미래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대출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 가지고 집값을 계속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값을 계속 뛰어 올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역대 정부가 그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금리도 낮춰주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정책 대출이라는 얘기로 이름을 계속 정책 대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특례 보금자리 돈 뭐 이렇게도 했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장 금리보다 싸게 그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도록 계속 유도를 한 거예요.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 집을 사는 그 주도층이 누구냐면 30대, 40대예요. 예전에는 40대, 50대였어요. 내려와 버렸어요. 왜? 정부가 계속 젊은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정부를 제가 비난하거나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부동산에 관련한 모두 다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3배 정도 올랐어요.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배 올랐다. 5년 동안 3배 올랐어요. 정말 어떻게 5년 동안 3배 올랐어요? 이건 전 세계 기록이에요. 정책 실패가 한 절반이고,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배 올랐는데 2022년에 금리도 높고, 또 우리나라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또 소득 수준이 예년처럼 상승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 강남에 집값이 한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2022년 중반 하반에. 또 이제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또 신생아들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조, 60조 이렇게 계속 풀어버리니까 그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 집값을 띄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한국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 한 10만 호 정도를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60% 가까이가 또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미국인, 캐나다, 뭐 호주 이런 사람들인데 그쪽은 대부분 우리 교민이에요, 사실은. 미국인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을 할 때 필요해서 집을 구매하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투기성이라기보다 순수한 미국인이나 캐나다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되니까, 거주해야 되니까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우리 교민이 이민 갔거나 아니면 이민 간 2세, 3세가 이제 한국에 그런 집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 말고 순수하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사는 것 중에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이에요. 이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가서 뭐 싱가포르에 가서 아니면 호주에 가서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값을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없다, 지금 아예 낙원한 버린 상태이거든요.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주택을 사느냐,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2021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중국 내에서 해서는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투자 수단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외로 더 나가는 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바로 이 부동산이에요. 주로 뭐 공산당 간부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 고급 그러한 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어디로 빼돌리느냐, 결국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가까운 동남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특히 가깝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기도 쉬워서 그렇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뭐 정말 이거 100억짜리 뭐 그런 집을 뭐 그냥 현금 가지고 와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난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미리부터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이게 신고가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은 국내에도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도 불법인 거예요. 불법적인 자금이 유출된 거니까. 이것은 그래서 같이 양국 정부가 공조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뭐 서울 외곽이라든가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점점 더 강남 지역으로 자꾸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허가를 받고 또 입주를 해서 실제 거기 거주하는 조건으로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적어도 일단 구매를 하면 그러면 4개월 이내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중국인 플러스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할 때는 뭐 처음에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또 보유할 때 그 보유세, 그리고 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중과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한 번 내지도 않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인 같은 거주도 하지 않는데 한국에 탁 와가지고 마치 화장품 쇼핑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딱 사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죠.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죠.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불패. 특히 강남에 주택을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틀림없이 내가 망하지 않고 도리어 엄청나게 내가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조정한 측면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예 영끌이 해가지고 주택을 자꾸 구매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그러기 굉장히 힘든 것이, 이미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도 너무 높고 가계 부채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높아요. 보통 GDP 대비로 가계 부채 규모가 과연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90% 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90%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추계하는 방법을 한국은행이 바꿔서 그렇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뭐 한 3, 4위 정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위스가 제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어쩌면 금융기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포함을 시키면 그거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한 136%예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136% 정도 되더라고요. 단연코 제일 높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수준이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빚내서 가계부채를 불려가는 방식으로 집값을 계속 띄울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였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처럼 집값을 그렇게 무모하게 띄우지는 못할 거다. 희망 섞인 전망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인구도 줄어들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소득도 옛날에 뭐 두 자릿수로 막 이렇게 상승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0%대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고 또 금리도 코로나 때처럼 막 0%가 아니라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한동안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도 줄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물로 내놓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줄고 매물이라는 형태의 공급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는다? 그러면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규 주택 분양과 입주 물량은 내년, 후년 계속 줄어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 주택의 매물도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나오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면 그러면 저는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도 있는데 역대 정부가 쓰지도 않고 반대로 계속했고 지금 정부도 쓸 수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이고 또 하나는 신규 주택이 실제 새로 건설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급되는 것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큰데 이것을 손을 안 대고 계속해서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거 하룻밤 사이에 아니면 1, 2년 사이에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지역 우리가 뭐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 이런 지역 아니면 서울에 과연 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지역의 공급량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뭐 3기 신도시 해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되는 곳은 정말 먼 지역이고 거기에서 출퇴근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그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집값이 뜨고 있는 지역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급되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 중심 지역과 가격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주로 공공주택이고 공공주택도 이것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과 실제 매매되는 주택과 이게 과연 가격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존 주택,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을 좀 하향 안정화 시켜야지만 전국적으로도 가격이 또 하향 안정화되고 그래서 또 실제 일자리가 또 서울 중심에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편안하게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대상으로 아니면 뭐 기업인 대상으로 강연을 나가도 꼭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과연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런 건데요. 저는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한국은 인구 규모로 보면 1%도 안 되고 GDP로 봐도 1.7%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만 바라보는 게 너무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국만 바라봐도 한국이 당연히 사니까 내 자산 중에 한 절반은 내가 한국에 넣어놓다고 해요. 그것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한 80%가 다 부동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만 금융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부동산에 가 있는 것이 20, 30%고 10, 80%는 다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식 가격이 고평가되고 우리나라는 주식 가격은 저평가되고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만 고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없다. 전 세계를 좀 같이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자산이 있다. 부동산 말고도 주식도 최근에 코스피 5천까지 한다고 하는데 다만 최근에 몇 가지 정책상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또 여러 대체 자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암호화폐 같은 거, 특히 뭐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앞으로 미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자산이니까 그쪽에도 일부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차원에서도 분산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좀 미래를 좀 바라보면 현재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제는 산업사회가 끝나고 이제는 완전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산은 무엇일까. 계속해서 그냥 아파트 때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올인하면
그게 우리 신세를 고치는 것이냐, 개인 신세도 고치고 아니면 국가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바뀌기만 하면 완전히 물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세제예요, 세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공급 정책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해서 별로 저는 경쟁이 안 된다고 보고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잘 보세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세금 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 안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공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세금도 건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이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보유세, 하나는 거래세. 보유세 하면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있고 종합 부동산세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나눌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나눠져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유세가 우리나라는 너무 낮아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비교하냐면 GDP 대비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전체 보유세를 우리 정부가 거두잖아요. 세금으로 이제 부과해서 걷는데 전체 재산세, 보유세 수입과 GDP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OECD 평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유세 충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집값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인 소득 대비 한 3배 정도 높다. 뉴욕과 비교해도 한 2배 정도 높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집값이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도 그냥 GDP 대비로 보면 마치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주택 가격 대비 재산세를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산세를 어떻게 비교해요? 내 집값이 말이야 이거 10억짜리인데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지 이렇게 하지 내 소득이 얼마인데 재산세 얼마 내느냐 이렇게 비교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좀 높아져야 된다.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느냐? OECD 국가 평균 정도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적어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이면 되는 거고 다만 새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부터 시행할 수도 있어요. OECD 국가처럼 그냥 적어도 2배 정도 높인다. 다만 미국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 거래된 그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부과된 그 세율과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높아져도 계속 똑같이 내요. 그 대신 그 세금이 괜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한 10배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마다 도시마다 약간 다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재산세가 높은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그 정도 수준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 10배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참고하고 OECD 국가도 참고한다면 적어도 세율은 OECD 국가 그리고 부과하는 방식은 미국처럼 처음 부과되는 첫 해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더 이상 높이지 않는다. 집값이 높아져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무슨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뭐 보유세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서울에 집 한 채가 50억이고 지방에는 뭐 5채가 기껏 해봤자 15억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도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지방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사람들이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연히 지방에 있는 집 팔고 다 서울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똘똘한 한 채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거예요. 계속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 정부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만들고 유지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몰리는 거지. 이게 왜 몰리냐? 그걸 왜 몰라요? 당연히 재산세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그걸 모른다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솔직히. 또 한 가지 다만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우리나라 OECD 국가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가격 대비.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근데 보유하는 건 별 부담이 안 되고 다만 거래하려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 막 올랐는데 보니까 팔으려니까 엄청나게 세금 내니까 매물로 물건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인들이 집값 올라가도록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 집값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고 그분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대부분 정치인이고 우리나라의 고위직 관료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위 언론인들이고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고 교수, 판검사, 의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 지도층인데 그분들이 정말 집값을 안 떨어뜨리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핫한 지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새로운 형태의 뭐 카페가 등장하고 뭐 새로운 형태의 뭐 샵들이 막 등장하고 새로운 이벤트도 막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리고 외국인들도 막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임대해서 하는데 보니까 장사 잘 되네 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이제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기존에 조그만 가게를 갖고 있던 분들 자꾸 이제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자꾸 찾게 되니까 그래서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옛날처럼 막 두 자릿수로 막 계속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돈을 막 엄청나게 잘 벌고 이러면 당연히 상권이 전체적으로 다 살겠죠. 사실 서울의 웬만한 상권이 옛날에 다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상권은 좋고 어떤 상권은 나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점점 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다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장사에서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